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7세기 신라. 국가적 위기에서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바로 세운 자장률사.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장률사가 보여준 세계는 신묘하고 불가사의하다. 당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가져와 절을 짓고 금강계단을 쌓았다는 역사적 사실 뒤에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신라인들의 풍요와 안녕을 위해 신통으로 중생을 구한 자장률사. 삼국유사를 통해 알려진 자장률사의 신통은 어떤 모습일까? 이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의 특징은 그런 어떤 그 신통력과 이적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신통력이나 이적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종교적 신앙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삼국유사에 자장스님 관련 일화들이 비교적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왜 많이 수록됐느냐? 자장률사가 보인 그런 신통력이나 이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장률사께서 남긴 그런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도사가 자리하고 있는 영취산. 영축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산은 커다란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 모습으로 산세가 펼쳐져 있다. 독수리의 강한 기운 속에서 고요히 평온함을 간직하고 있는 통도사. 옛부터 사찰이 세워진 터는 좋은 기운이 모여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장률사가 신라의 넓은 땅들 가운데 영취산 아래 통도사 터를 잡고 금강계단까지 세우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영취산은 그 고대 인도에 있던 산 이름인데요. 이제 이 영취산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다는 거죠. 그 산에는 뭐 신령스러운 독수리들이 이렇게 많이 날아다녔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통도사 뒷산도 영취산인데요. 또는 또 영축산으로 발음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고대 인도에서 따온 이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신령한 성지가 있으면 그걸 여기다가 갖다 붙임으로써 그런 성지가 우리 이 한반도, 이 땅에도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주거든요. 이 풍수적으로 볼 때 저 산세가 그 독수리가 쭉 날개를 편 모습으로 그 보이기도 합니다. 대개 이제 산 꼭대기에 날카로운 암벽이 있고, 그리고 옆으로 날개를 편 것 같은 평평한 산 형태가 옆으로도 퍼져 있으면 그걸 독수리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통도사가 저런 영취산, 영축산에 강력한 바위 기운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부드러운 기운도 있고, 이 자장률사가 잡은 통도사 터는 그런 강과 온, 음양이 다 배합되어 있는 그런 명당입니다. 인도의 성산 영취산을 신라로 가져와 신라인들의 신심을 강화시키고 그곳에 통도사를 세운 자장률사. 그렇게 영취산과 통도사는 신라 사회를 하나로 묶는 국가적 브랜드가 된다. 신령스러운 독수리가 날아들고 불보살들이 거주하는 인도 영취산이 신라에도 있다는 것을 믿게 함으로써 국민적 결속을 다진 것은 아닐까. 독수리 말고도 통도사 창건과 관련해 또 다른 새가 등장한다. 전설에 따르면 자장률사가 처음 통도사 터를 고를 때 나무 오리를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나무로 오리를 만들어 공중에 날려 보냈는데 어디론가 날아갔던 나무 오리는 얼마 안 되어
칡꽃 한 송이를 물고 돌아온다. 자작률사는 인근 산들을 찾아 헤매다 나무오리가 물고 온 것과 똑같은 칡꽃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 자리에 통도사를 세웠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옛날에 그 명당 털을 잡는 게 지금은 좌청용 우베코로 잡지만 고대에는 동물, 특히 새를 날려가지고 잡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그리스 같은 데 보면은 저 델피 신전, 가장 영어보다는 델피 신전 털을 잡을 때 하늘로 독수리를 날려가지고 그 독수리가 내려앉는 지점을 신전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어떤 그 본능적 직감,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직감을 이용한 택지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오리를 날려가지고 여기 칡꽃을 물고 이쪽에 내려앉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 금강 계단터를 이렇게 잡은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빠른 기록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나무오리를 날려 명당의 절터를 잡았지만 본격적으로 통도사를 세우기에 앞서 자작률사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다. 칡꽃이 피어있던 자리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9마리나 되는 용이 살고 있었다. 자작률사는 용들에게 연못을 떠나달라 설득했지만 용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자작률사는 흰 종이에 불화자를 써서 용들을 도망가게 하지만 눈이 먼 용 한 마리가 남아 연못에 살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자작률사는 자그마한 못을 지어 눈먼 용을 살게 하는데 그 못이 바로 통도사 대웅전 옆에 위치한 구룡지다. 구룡지는 4평 남짓한 크기에 수심도 한 길이 채 안 되는 작은 연못이지만 심한 가뭄에도 수량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구룡신지라고도 불린다. 연못에 살게 해주면 저를 잘 지키겠다는 눈먼 용의 약속 때문일까. 연꽃 아래 신성한 용의 기운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용 신앙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용을 숭배하는 신앙이죠. 왜냐? 이게 이제 다 그 수신, 비를 내리게 해주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는 비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 용을 숭배했었고 이 용이 이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거죠. 서양에도 용에 관한 그 전설들이 있죠.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다르냐? 서양의 용은 주로 불을 품고 동양의 용은 이 물을 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해주는 게 동양용이죠. 그런데 이제 서양은 불을 품는 활용들이 많아가지고 사람과 가축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반대로 이 동양에서는 비를 내리게 해주는 이 고마운 용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라인들의 가뭄에 대한 두려움이 비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용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냈다. 그런 이유로 통도사에는 용과 관련한 상징들이 많이 남아있다. 대웅전으로 오르는 계단에 조각되어 있는 용 문양, 용화전의 용머리 조각을 비롯해 천왕문에는 자작률사가 용을 제압하는 모습이 담긴 벽화가 그려져 있다. 또한 승보전 벽화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용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통도사에 남아있는 용에 관한 상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극락포전 외벽에 그려진 반야용선도다. 이 그림이 이 반야용선도입니다. 그 용과 그 불교의 관계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 그림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극락세계 이쪽으로 가는데 반드시 건널 때 중간에 물을 건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배가 필요하죠. 그 배 역할을 건네주는 역할을 이 용이 해준다, 이제 그런 설정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건 다 이승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망자들이 이 용이 이 물을 건너게 해주죠. 건너서 극락의 세계, 피안의 세계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 불교 이전에는 우리가 용을 믿었는데 그 용이 불교 내로 포섭이 돼서 이렇게 망자를 배달해주는 그 배달부라고나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통도사 극락전에 있는 이 그림은 우리나라 이 불화 중에서도 아주 저는 수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생을 끝내고 극락 세계로 가는 길. 용이 이끄는 반야의 배가 든든한 안내자가 된다. 죽은 자가 홀로 떠나는 마지막 여행길에 반야 용선을 타는 것으로 묘사한 것만 보아도 그만큼 용이 중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으로 나뉜 통도사 가람 가운데 중로전에 위치한 대광명전. 보물제 1827호로 지정된 대광명전에는 비로자나불이 주존으로 모셔져 있다. 통도사 창건 당시 지어진 전각이지만 1756년 화재로 전소된 후 중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대광명전 신중단 위에는 화마를 물리치는 황화마 진원이 적혀져 있는데 우리 집에는 한 분의 손님이 계시니 바로 바닷속에 사는 사람이네. 입에는 하늘에 넘치는 물을 머금어 불의 정신을 소멸할 수 있네. 항화마 진원으로 화재를 예방하고자 했던 고승들의 염원이 느껴진다. 화재를 막기 위한 간절한 마음은 통도사 단오용왕제로 이어져 왔다. 매년 단오날이 되면 1년 동안 정각에 두었던 소금 단지를 교체하는데 바다에서 나는 소금은 화마를 막는 용왕, 다시 말해 수기운을 상징한다. 중생의 헛된 욕망은 불가에서 번뇌의 불길로 표현되곤 한다. 단오용왕제는 화마로부터 사찰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더불어 중생들 마음 안에 번뇌의 불길을 잡는다는 의미도 지닌다. 1년 동안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새로 넣은 소금 단지가 전각 기둥 위에 정성스레 올려지고 창건주인 자장률사와 용의 인연이 통도사 단오용왕제를 통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때로 신앙은 영험하고 신비한 이야기들을 품은 채 중생들의 세계로 내려온다. 자장률사의 이적과 신통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하다. 한국 최초의 불교 박물관인 통도사 성보박물관. 이곳에서 자장률사에 관한 기록을 만날 수 있다. 통도사 사리가사 사적 양록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 후기 민호 스님이 엮은 것으로 전해지는 통도사 사리가사 사적 양록에는 통도사에 봉안된 불사리와 가사, 통도사 창건과 금강계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사리의 신기한 이적을 8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 개, 정, 해, 삼학을 성취했을 때 깨달음의 결정체로 나타난다는 사리. 고승들의 사리에는 어떤 기운이 담겨져 있는 걸까? 고승들의 이 사리는 특별한 영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통도사 사리에는 8가지의 그런 신통력, 이적이 발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 고대 불교에서는 이 사리를 모시는 전통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 사리에는 그 고승이 생전에 살았던 그런 정신과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종교적 영험이 발생하는 것이죠. 통도사 사리탑의 이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예배할 때 우천이 호련히 개기도 하고 맑은 하늘에 우레와 폭풍이 갑자기 비를 내려 수목을 쓰러뜨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예배하러 들어올 때면 계단 석종 위에서
먼저 오색 광명이 크게 천지를 비춰 산과 골짜기를 밝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통도사도 그렇듯이 우리나라 고대 사찰의 창건 설화에는 연못이나 늪지대를 메워 절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신라 제1의 중심 사찰이었던 황룡사 터. 진흥왕 14년 왕이 기거할 새 궁궐을 짓던 중 하늘에서 황룡이 나타나자 이를 기이하게 여긴 왕은 궁궐 대신 사찰을 지으라고 했고, 그렇게 세워진 절이 바로 황룡사다. 2만 5천 평에 이르렀다는 거대한 가람이 논처럼 평평하다. 황룡이 나타났다는 전설로 보아 물이 있던 늪지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덕여왕 12년 당 유학에서 돌아온 자작률사가 선덕여왕에게 건의해 세워진 황룡사 구층 목탑. 변방 9개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신라를 지키고자 탑을 구층으로 설계했다고 하는데, 황룡사 구층 목탑이 세워지게 된 데에도 자작률사와 용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한다. 삼국유사 황룡사 구층 탑조에는 자작률사가 황룡사 구층 목탑을 짓게 된 이야기가 신화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당에서 유학 중이던 자작률사는 오대산 태화지에서 수행을 하다 신인인 용을 만나게 되는데, 용이 말하길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가 신라에 항복하고 구한이 와서 조공하며 왕업이 태평할 것이요, 탑을 세운 후 팔관회를 베풀고 죄인을 구하면 외적이 해치지 못할 것이라 했다. 신라로 돌아온 자작률사는 신인인 용의 말에 따라 황룡사에 구층 목탑을 세우게 되고, 거대한 구층 목탑과 함께 선덕여왕의 권력 또한 굳건해지며 신라는 국태민안의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깨달음의 경지에서 신인인 용을 만나 신라를 구하고 중생을 구한 자작률사. 구층 목탑 위에서 신라를 내려다보며 자작률사는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 이 황룡사지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그 구층탑입니다. 당시에 한 80에서 90m에 이르는 이런 탑은 대단히 고건축, 아주 그 큰 건물이죠. 높이가 큰. 이런 그 큰 건물을 지은 이유는 어떤 그 신라 사회의 어떤 정신적 구심점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울산 시내를 흐르는 태화강. 이 강의 이름은 자작률사가 창건한 태화사라는 사찰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안타깝게도 태화사는 고려말 왜구에 의해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태화루 북서쪽 부근에 절터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황룡사 구층 목탑과 마찬가지로 태화사 또한 자작률사와 용의 인연 이야기가 전해진다. 중국 오대산 태화지의 용은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가 신라에 항복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한 가지 부탁을 덧붙인다. 자신을 위해 수도 남쪽 언덕에 절 한 채를 지어달라는 부탁이다. 오대산 태화지에서 만났던 용을 위해 자작률사가 수도 남쪽에 지은 사찰이 바로 태화사다. 현재 울산은 경주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다. 당시 수도였던 서라벌 남쪽이 바로 현재의 울산인 것이다. 바닷가 근처에 지어진 태화사는 삼국시대 최약소국이었던 신라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신라의 그 국방, 그다음에 무역, 그 외교를 관장하던 중요한 기능을 하던 절입니다. 경주에 이를테면 뇌항이었던 셈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그 당나라라든가 그 당시 외구, 일본이죠. 외구 쪽에 그런 무역하러 오는 사람이나 사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렸던 하나의 그런 요충지입니다.
그 요충지를 관장하던 사찰이 바로 이 태화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태화사는 종교적인 기능도 있지만 군사, 상업, 외교적인 기능이 더 컸던 사찰입니다. 1962년 태화동 반탕골에서 태화사지 12지상 사리탑이 발견되었는데 현재 국립울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국내 남아있는 석종용 사리탑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태화사지에서 나온 사리탑인데 디자인이 독특해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거는 태화사지 12지신상 사리탑이라고 보물 제441호고요. 처음에는 이게 승탑으로 보고 명칭 자체가 예전에는 울산 태화사지 12지신상 부도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명칭 변경이 지금은 돼서 이게 사리탑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리탑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보이시는 저 구멍인데 저 홈에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예경했던 시설로 보고 있고 이렇게 종처럼 생긴 사리탑도 굉장히 특이한 형태고 지금 보통 보면 무덤에서 12지신상이 보이는데 표면에 있는 무덤에서 보이는 12지신상도 굉장히 드문 형태라서 이게 지금 주변에 조각된 게 자축인묘 예. 12지라 이거죠. 네, 그 12지신상이라서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2지상은 능묘와 석탑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사리탑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형태다. 그리고 사리탑의 배치 방향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새겨져 있는데 이 둘레에 이제 자축인묘 12지 12마리의 동물이 조각돼 있는데 가장 포인트는 이 감실 바로 앞에 말이 조각돼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자축인묘 진사오, 이 오가 상징하는 건 남쪽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 석종형 사리탑은 남쪽을 향해서 배치됐을 것이다. 즉 남향으로 남쪽을 바라보고 배치되었음을 뜻하는 그런 조각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용의 부탁으로 지어진 사찰인 만큼 태화사에는 용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마도 항해를 떠나는 신라 뱃사람들에게 태화사가 신앙적 의지처가 되지 않았을까. 태화사를 지은 이유는 국방, 외교, 무역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라의 국력을 정진시키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역할이다. 자작률사와 용 이야기는 깨달은 자로서 자작률사의 신통력을 보여주면서 안으로는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 밖으로는 외세를 물리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농사가 주요 생계수단이던 신라인들에게 용은 물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앙적 대상이 되었다. 경주 황룡사 구충탑도 그렇고 통도사도 그렇고 이 태화사도 전부 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작률사는 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용을 통해서 신라의 안녕과 바로 부국 강병을 추구했던 것입니다.